회장님, 이건 시계가 아닙니다. 살인 병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아드님이 준 이 선물 속에 회장님의 심장을 겨냥한 살인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보낸 효도 선물 속에 숨겨진 0.1초의 살해. 박 노인은 과연 이 시계 소리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72살 노인이 귀 하나로 살인을 막아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서울 외곽의 낡은 전통시장, 겨우 3평짜리 시계가게에서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노인의 귀에서 시작됩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시장 끝자락에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금색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채로 황금 시계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수천 개의 시계가 저마다의 박자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시끄럽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법한 그 소음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고요하게 앉아있는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노인, 올해 72세. 돋보기도 안경도 없이 오직 귀 하나로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시계 수리 기사들은 확대경을 끼고 부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박 노인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대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 태엽이 감기면서 내는 아주 미세한 마찰음만으로 어디가 고장인지 짚어냈습니다. 일반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이 노인의 귀는 선명하게 잡아냈던 겁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래서 박 노인을 귀신귀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외하면서도 살짝 무서워하는 그런 별명이었죠. 하지만 정작 박 노인의 모습은 그런 별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허름한 작업복에 구부정한 등 가게 한쪽에 놓인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시장 입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시계방 앞을 지나갔는데 박 노인은 그때마다 주머니에서 캔커피를 꺼내 한 분 한 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면 박 노인은 괜한 듯 손을 내저으며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만이 이 노인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었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노인에 대한 소문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시설에서 정밀기기를 다루던 천재 기술자였다는 이야기였는데 박 노인은 그 소문에 대해 한 번도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 그리고 새 가죽 냄새가 날 것 같은 최고급 검은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선 겁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떡볶이 좌판 할머니도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차를 쳐다봤습니다. 이 시장에 저런 차가 들어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운전석에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고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이는 박 노인과 비슷해 보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싼 캐시미어 코트에 은발을 단정하게 넘긴 모습,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재계거물, 천수식품의 최 회장, 올해 75세. 언론에서는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떨리는 두 손으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꼭 껴안고 허름한 시장 골목을 불안한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방 문을 열고 들어선 최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박 노인 앞에 섰고 떨리는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 하나. 금빛이 바랜 뚜껑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열면 째깍째깍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시계였습니다.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요. 그 목소리에는 부자의 위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이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도착한 사람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박 노인은 말없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던 대로 눈을 감고 시계를 천천히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시계가 내는 소리 사이로 박 노인의 귀에만 들리는 무언가가 파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태엽 소리, 그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틈에서 날카로운 전자음이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습니다. 째깍 사이에 끼어든 삐, 째깍 사이에 또 삐. 보통 사람은 평생 들어도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의 감았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미간이 좁아지면서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시계에서 귀를 떼더니 최 회장의 눈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최 회장의 눈동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상처, 그리고 곧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 박 노인은 그 눈빛만으로 이 노인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시계 소리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박 노인이 나직하게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를 실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계가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최 회장의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온몸이 멈췄습니다. 벌레라는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최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었죠. 박 노인은 시계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최 회장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두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드린 선물 안에 살인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아버지가 매일 그걸 몸에 차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박 노인은 작업대 위에 놓인 회중시계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개의 시계를 고쳐왔지만 이렇게 사악한 소리를 품고 있는 시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작업대 서랍에서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낸 박 노인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는 시계 뒷면의 나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술만 바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품속에 지니고 다녔던 물건의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이 두려웠던 겁니다. 뒷판이 열리자 정교한 태엽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느 고급 회중시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태엽 장치 옆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은빛 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워낙 정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분해하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박 노인은 핀셋으로 그 칩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최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쌀알보다도 작은 그 칩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박 노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청 장치가 아닙니다.
특정 주파수를 쏘아서 심장 박동기를 멈추게 하는 물건이에요.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두 손으로 작업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요. 박 노인은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최 회장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금빛 뚜껑 안쪽에 작은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께 아들 태호 올림. 그 글씨를 본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태호가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사왔다고 했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 건강에 좋은 시계라고 매일 꼭 차고 다니시라고 했는데 말끝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이 3평짜리 시계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고 구겨진 얼굴 위로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믿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 이 노인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기다린 뒤 박 노인은 천천히 최 회장 옆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그의 손을 조용히 감싸잡았습니다. 거친 작업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최 회장이 흐느낌을 간신히 삼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조용한 시계 수리공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칩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서 낡은 음향 증폭 장치를 꺼내 칩에 연결하더니 볼륨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가게 안에 불쾌한 고주파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사람의 심장을 겨냥해 설계된 그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섬뜩한 진동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고 박 노인은 바로 볼륨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소리를 매일 들으셨던 겁니다. 아드님이 드린 그 선물을 차실 때마다요.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시계가 놓인 작업대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시계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방에 수천 개의 시계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째깍째깍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박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놈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들어봅시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동정도 아닌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어 박 노인을 바라봤고 박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작업대 위의 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이 심어놓은 그 칩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밀 도구로 칩의 회로를 즉석에서 개조하더니 아들의 수신기에 가짜 생체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최 회장이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아도 아들의 수신기 화면에는 아버지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 겁니다. 3평짜리 시계 가게에서 72세 노인의 손끝이 75세 노인의 목숨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게 한쪽에 놓아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장에서 장 보러 다닐 때 쓸 법한 허름한 가방이었는데 안을 열자 특수 음향 장비와 정밀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시계 수리공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박 노인의 정체가 슬쩍 드러나는 순간이었지만 최 회장은 묻지 않았고 박 노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과거보다 앞으로의 싸움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에게는 사촌 형님 댁에 며칠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가게 문을 잠그는 박 노인의 손에는 평소에 없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 차는 허름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넓은 도로 위로 올라섰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화려한 저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진실의 초침은 멈추지 않는 법이지요. 그 말을 들은 최 회장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이 마주하게 될 아들의 잔혹함은 이 시계 속 칩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재벌가 저택에 숨어들었습니다.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귀 2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 안에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의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저택은 서울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문부터 현관까지 차로 2분은 좋게 달려야 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정원에는 계절마다 관리사가 손질하는 조경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대리석 기둥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차에서 내리며 그 풍경을 올려다봤지만 눈빛에는 감탄 대신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할수록 감추고 있는 것도 많은 법이니까요.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박 노인은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 사돈 어른으로 위장하고 며칠간 저택에 머물면서 아들의 범죄 증거를 귀로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미리 하인들에게 알려둔 덕분에 현관문은 어렵지 않게 열렸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 태호가 2층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고급 시계를 찬 40대 중반의 남자.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무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박 노인의 귀에는 그 남자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각또각 그건 걸음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과시하는 소리였습니다. 태호는 현관에 서 있는 허름한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때 묻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으니까요. 태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고 눈에는 불쾌함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을 왜 집에 들이십니까? 요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넨 걱정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박 노인의 귀는 그 부드러움 뒤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진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오만함, 낯선 노인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까봐 느끼는 초조함까지. 사람의 목소리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기는 법인데 태호의 목소리에는 탐욕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말에 힘없이 웃으며 먼 친척 사돈이니 며칠만 재워달라고 둘러댔고 태호는 코웃음을 치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태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박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노인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실을 배정받은 박 노인은 밤이 되자 지팡이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겉보기에는 잠이 안 와서 거실을 거니는 노인이었지만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온 신경을 집중해 읽고 있었습니다. 벽 속에 숨겨진 전선의 위치, 바닥 밑을 지나는 배관의 흐름,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도청 장치의 전자 신호까지. 거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화분 밑에서 첫 번째 도청기를 찾아냈습니다. 벽에 걸린 풍경화 액자 뒤에서 두 번째, 복도 끝 화장실 거울 뒤에서 세 번째. 박 노인이 저택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파악한 도청 장치는 10개가 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 구석구석에 귀를 심어놓고 최 회장의 모든 말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는 건 그 위치들이었습니다. 침실, 서재, 심지어 약을 보관하는 찬장 옆에까지. 아버지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아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감시하는 집. 박 노인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째 밤, 박 노인은 저택 지하 보일러실에서 더 큰 것을 잡아냈습니다. 저택의 모든 전선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전류를 타고 흐르는 소리 속에서 아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건져낸 겁니다. 새벽 1시 보일러실 구석에 쪼그려 앉은 박 노인의 귀에 태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노인네 심장이 곧 멈출 거야. 상속 서류 준비 끝났지?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일 날씨를 묻듯 담담한 어조였기에 오히려 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증거를 모을 때였으니까요. 사흘째 아침, 박 노인은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매일 아침 아버지의 한약 보온병에 무언가를 타는 소리를 잡아낸 겁니다. 부엌 옆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이니 작은 약병 뚜껑이 열리는 딸깍 소리, 그리고 가루가 액체에 풀리며 내는 미세한 거품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한약에는 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수십 년간 정밀한 소리를 다뤄온 귀로 그 가루가 한약 재료가 아닌 전혀 다른 성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시계의 칩으로 심장을 멈추려 하면서 동시에 약까지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이중으로 장치를 해둔 셈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최 회장의 오랜 충복인 정숙 비서실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을 때 박 노인은 정숙 비서실장의 목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안정된 심박, 그리고 최 회장을 걱정하는 말을 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성대의 진동.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최 회장 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날 밤 정숙 비서실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정숙 비서실장은 놀라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태호의 범죄 증거를 하나하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밤 수신기를 확인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심박수가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박 노인이 보내는 가짜 신호였지만 태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 비웃음 소리까지 녹음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지만 박 노인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끌려가는 박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택에 잠입한 지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객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 복도에서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의 부드러운 실내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카펫을 누르며 내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이는 가죽 구두의 또각거림. 두 사람이 박 노인의 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던 겁니다. 박 노인은 소리만으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운동화는 태호가 부리는 보안 요원, 구두는 태호 본인. 아들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무언가 결심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박 노인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방 안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박 노인이 숨겨둔 음향 장비 가방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특수 녹음기와 주파수 분석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정밀 부품이 으스러진 모양새를 보니 누군가 고의로 발로 밟아 뭉갠 게 분명했습니다. 박 노인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부서진 장비 조각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차분한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장비를 부쉈다는 건 태호가 박 노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의심하는 놈은 반드시 다음 수를 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다음 수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호가 느닷없이 하인들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얼굴에는 의분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박 노인의 귀에는 그 표정 뒤에서 울리는 만족감의 진동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뭔가를 이미 준비해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자신감에 들뜬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최 회장의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집안 가보였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반지가 어머니 보석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짐 속에서 나왔어요. 태호의 손가락이 박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노인에게 쏠렸고 거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방이 뒤집혀 있었을 때 장비를 부순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요. 태호는 장비를 박살내면서 동시에 갑오 반지를 박 노인의 짐 속에 숨겨 넣었던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이 사기꾼 영감이 우리 아버님을 깨어서 갑오를 빼돌리려 한 겁니다. 사악한 고함이었지만 연기력만큼은 수준급이었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떨면서 마치 아버지를 지키려는 효자처럼 보이도록 계산된 분노였습니다. 하인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태호는 미리 불러놓은 경찰이 도착했다는 보안 요원의 귓속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최 회장은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세에 눌린 것도 있었지만 만약 여기서 박 노인을 두둔하면 아들이 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던 겁니다. 늙은 아버지의 손이 소파 쿠션을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능숙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박 노인의 짐에서 반지가 발견되었다는 증거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박 노인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박 노인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끌려가는 처지인 박 노인이 태호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태호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 노인이 나직하게 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곧 터질 것 같은데 괜찮겠나? 태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태호는 박 노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마른 노인의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박 노인은 고개가 돌아간 채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박 노인의 눈에는 여전히 그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이를 악물며 내뱉었습니다. 감옥에서 썩어라, 이 사기꾼 영감아. 박 노인은 아무 대꾸 없이 경찰을 따라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최 회장의 마음까지 무너질 테니까요.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탄 박 노인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그 거대한 집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박 노인은 조용히 배 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아침에 장비가 박살난 걸 발견했을 때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삼켜둔 초소형 전송기가 뱃속에서 미세한 진동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숙 비서실장의 수신기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모, 뺨을 맞은 것, 도둑으로 몰린 것, 경찰차에 실린 것, 전부 박 노인이 계산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미끼. 적을 쓰러뜨리려면 먼저 적이 이겼다고 믿게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유치장 철창 안에 앉은 박 노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시장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터였고 그때부터 또 다른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박 노인은 눈을 감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쥐가 덫에 걸렸는데 정작 자기가 걸린 줄 모르는 꼴이라니. 유치장 천장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그 소리마저도 박 노인의 귀에는 하나의 정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쉬는 귀는 없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건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듣고 있는 것도 박 노인이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그는 저택 안의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시멘트 벽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뼈까지 스며들었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칸에 있던 취객 한 명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는데 박 노인은 그 콧골이 소리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넣어둔 초소형 전송기가 보내오는 신호, 저택 내부의 소리가 실시간으로 박 노인의 몸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귀를 가진 이 노인에게는 뱃속의 떨림 하나하나가 선명한 소리로 변환되어 들려왔습니다. 마치 온몸이 하나의 커다란 수신기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밤 박 노인의 귀에 소름 끼치는 대화가 잡혔습니다. 태호가 서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태호의 개인 변호사였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박 노인의 귀를 피할 수 있는 소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태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넣을 서류 다 됐지? 변호사가 나직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할 의사를 섭외했다는 내용,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넣을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 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죽지 않고 버틸 경우를 대비해서 매일 타고 있는 약의 양을 늘려 치매 증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다 안 되면 미치게 만들겠다니.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박 노인은 이를 꽉 깨물고 감정을 삼켰습니다. 지금 화를 내봐야 철창만 울릴 뿐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은 뱃속 전송기의 진동 패턴을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짧고 긴 진동을 번갈아 보내는 것, 이건 정숙 비서실장과 미리 약속해둔 신호 체계였습니다. 짧은 진동 3번은 긴급 녹음 시작, 긴 진동 2번은 파일 저장. 박 노인이 철창 안에서 보내는 이 보이지 않는 명령에 따라 정숙 비서실장은 저택 어딘가에서 태호의 대화를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 비서실장에게서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태호가 해외에 숨겨둔 비밀 계좌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내용이었고, 아버지 명의로 조작된 위임장과 상속 서류가 태호의 서재 금고 안에 있다는 정보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박 노인의 귀에 예상치 못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태호가 경쟁업체의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듣는 순간 박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는 아버지가 죽은 뒤 천수식품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그걸 통째로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합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수천억 원짜리 기업을 헐값에 넘기고 태호 혼자 수백억 원의 뒷돈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경쟁업체 쪽에서도 태호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계약서 곳곳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었는데 박 노인은 통화 중에 상대방이 읽어주는 계약서 문구의 억양과 리듬에서 그 함정을 읽어냈습니다. 태호가 받기로 한 뒷돈은 계약 완료 후 지급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까지 속이는 놈이 남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니. 탐욕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한편 유치장 밖에서는 뜻밖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박 노인이 도둑 누명을 쓰고 잡혀갔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떡볶이 좌판 할머니가 먼저 울분을 터뜨렸고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철물점 사장님이 합세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 골목을 지키며 한 번도 남의 것에 손댄 적 없는 사람이 도둑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상인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시장 상인 20명이 넘게 모여들었고 손으로 쓴 탄원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 줍는 할머니들에게 캔커피를 건네던 그 사람이, 시계 하나 고쳐주고 돈 안 받던 그 사람이 남의 집 보석을 훔칠 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란이 금세 가득 찼고 시장 번영회장까지 나서서 박 노인의 인품을 보증하겠다고 경찰에 찾아왔습니다. 유치장 안의 박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시장 사람들의 외침이 벽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져 왔고 박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평생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시계 태엽 소리,
기계의 마찰음, 전자장치의 주파수, 사람 심장의 고동 소리까지. 하지만 이 순간 박 노인의 귀에 들려오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박 노인은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마침 당직 경찰관 한 명이 유치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박 노인 앞에 멈춰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회중식에 고쳐주신 분이시잖아요. 박 노인이 고개를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시계 수리비를 내려는 청년에게 할아버지가 쓰시던 시계는 돈 받고 고치는 게 아니라며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경찰이 되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경찰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박 노인에게 바깥 상황을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정숙 비서실장 쪽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태호가 반지를 박 노인 짐에 넣는 장면이 저택 보안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 정숙 비서실장이 그 음성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한마디를 부탁했습니다. 최 회장의 생신 잔치가 이틀 뒤라고 들었는데 그날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의 눈에는 복수심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틀 뒤면 최 회장의 칠순 잔치. 태호가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최종 계획을 실행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유치장 바닥에 등을 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시계추를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박수를 치는 한가운데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마당 정문 밖에는 낡은 라디오 하나를 든 72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칠순 생신 잔치날 아침, 저택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대형 천막이 세워졌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 수십 개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꽃장식 업체 직원들이 장미와 백합으로 무대를 꾸미고 있었고 케이터링 직원들은 최고급 한정식 상차림을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속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아침부터 무대 위 음향 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영상을 틀기 위한 장비라고 설명했지만 그 장비 속에는 특정 주파수를 발산하는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계 속 칩과 같은 원리로 심장 박동기에 영향을 주는 그 주파수를 축사 도중 최대치로 올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75세 노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누가 봐도 자연사처럼 보일 터였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 천수식품의 임원들, 오랜거래처 대표들까지 검은 세단과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저택 앞에 멈춰 섰고 양복과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는 현관 앞에 서서 하객들을 한 명 한 명 맞이하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무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박 노인과 미리 짠 연기였습니다. 아들이 방심하도록 가능한 한 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최 회장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순간을 기다리는 긴장의 떨림이었습니다. 오후 4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호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늘색 넥타이에 감색 정장, 가슴에는 아버지를 위한 카네이션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태호를 비추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태호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버님의 칠순을 맞아 불효자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감동에 겨워 떨리는 효자의 목소리. 하객들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고 여기저기서 훌륭한 아들이라는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이 시계를 직접 고안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태호가 손에 들고 있던 새 회중시계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고 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태호의 다른 손은 주머니 속에 작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발산 장치를 최대치로 올리는 버튼이었습니다. 태호가 축사를 이어가는 동안 무대 옆 스피커에서 미세한 고주파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주파수였지만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소리였습니다. 최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은 그걸 알 리 없었죠.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고 가까이 앉은 사람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태호의 눈에 희열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라는 글자가 그 눈동자 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 말에 담긴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최 회장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잔치 마당에 울렸습니다. 최 회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눈만은 마당 정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잔치 마당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고 정문 사이로 한 노인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 한 손에는 지팡이 대신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 서 있었으니까요. 태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얼굴을 굳히며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사기꾼을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 3명이 박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숙 비서실장이 요원들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숙 비서실장의 눈빛은 단호했고 요원들은 그 기세에 눌려 발을 멈췄습니다. 정숙 비서실장이 박노인의 팔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노인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라디오를 든 허름한 노인과 정장 차림의 태호가 무대 위에서 마주 섰습니다. 박노인은 태호를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라디오의 볼륨 다이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이얼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잔치 마당의 모든 대형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괴한 고주파음이었고 그 사이로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노인이 마이크를 잡고 잔치 마당 전체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봅시다. 태호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무릎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정체를 깨달은 태호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엇이 흘러나왔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밝혀집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의한 육성, 그 목소리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잔치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형 스피커 4대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소리에 하객들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무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잡음처럼 들리던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금 무대 위에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네 심장 멈추면 바로 화장해버려. 시계 주파수만 높이면 간단해.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서 변호사와 나눈 밀실 대화가 지금 이 순간 수백 명의 귀에 동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어조, 아버지의 죽음을 마치 사무적인 업무처럼 처리하는 그 말투가 잔치 마당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순간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막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붙잡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할 의사를 섭외했다는 변호사의 보고, 한약에 타는 약의 양을 늘리겠다는 태호의 지시, 강제 요양원 입원 서류를 준비했다는 대화까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이 하나도 빠짐없이 스피커를 타고 잔치 마당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사기라고. 태호는 무대 위에서 박 노인에게 달려들며 라디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72세 노인의 움직임은 예상 밖으로 민첩했습니다. 박 노인은 반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태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고 중심을 잃은 태호가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밀 도구를 다뤄온 손끝의 힘이 이 순간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인 겁니다. 박 노인은 무릎을 꿇은 태호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의 심장 소리와 연결된 진실이야. 조작은 자네가 한 거지. 그 순간 태호의 품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태호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수신기, 아버지의 심박수를 감시하던 그 장치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박 노인이 라디오 주파수와 수신기의 주파수를 동시에 충돌시킨 것이었습니다. 수신기가 태호의 주머니에서 튀어나와 무대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깨진 화면에 최 회장의 심박수 제로라는 글자가 번쩍이며 떴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 화면에 쏠렸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수백 명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대 옆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던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림도 없이 두 다리로 단단하게 바닥을 딛고 섰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75세의 두 눈에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잠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최 회장의 손이 올라갔고 다음 순간 아들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잔치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엉킨 목소리였습니다. 이놈아, 내 심장이 내 악마 같은 소리를 똑똑히 기억한다. 태호는 뺨을 맞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라고 시작하려던 변명은 목구멍에서 막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고 방금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박 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문서들을 하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태호가 해외에 숨겨둔 비밀 계좌 내역, 아버지 명의로 위조한 상속 서류, 그리고 천수식품을 경쟁업체에 헐값으로 넘기려던 합병 계약서까지 정숙 비서실장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수식품의 원로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고 태호의 멱살을 움켜쥐며 이 미친놈이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했어.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합세했고 태호는 여러 사람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는 절박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도 개인 비서도 태호의 눈길을 피하며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승기가 완전히 뒤집힌 걸 본 순간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살 길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이 가라앉을 무렵 박 노인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 최 회장의 곁으로 갔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두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최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초침은 늦어도 반드시 갑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노인의 손 위에 자신의 떨리는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잔치 마당에는 이제 축하 음악 대신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노인의 심장 소리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아들은 수갑이 채워졌고 아버지를 살린 노인은 시장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잔치 마당의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저택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 비서실장이 며칠 전부터 검찰에 제출해둔 고소장과 증거 자료들이 이미 영장 발부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잔치 당일에 맞춰 체포가 이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이 유치장에서 보낸 신호, 정숙 비서실장의 증거 확보,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수사관 2명이 무대 위로 올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태호의 손목에 채워지는 딸깍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잔치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계 태엽이 감기는 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끌려가면서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 회사는 내 거라고. 하지만 그 비명은 이미 텅 빈 울림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돌렸고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았으며 아까까지 태호의 곁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이렇게 처참한 법입니다. 태호만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잔치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변호사가 정문 앞에서 수사관에게 붙잡혔고 보안팀장도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체포되었습니다. 태호의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압송되는 모습을 하객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수사관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가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서재 금고에서 위조된 상속 서류와 위임장이 나왔고 부엌 찬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한약에 타던 독성 가루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택 곳곳에 심어둔 도청 장치들도 하나하나 수거되어 증거물 봉투에 담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하고 죽이려 했던 흔적들이 형사들의 손에 의해 낱낱이 걷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저택 현관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태호가 뒤를 돌아봤지만 최 회장은 손을 흔들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시계방 바닥에서 흘렸던 눈물이 배신의 고통이었다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오랜 고통을 끝내는 마침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저택 대문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최 회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몇 발자국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최 회장이 돌아설 때까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혼자 감당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뒤 최 회장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의외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맑은 표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짓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천수식품의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호의 모든 직함은 박탈되었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은 전액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기업의 주인이 스스로 왕좌를 내려놓은 겁니다. 한편 박 노인이 유치장에서 풀려나 시장에 돌아온 날 시장 골목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탄원서를 돌리던 상인들이 박 노인이 무죄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 입구에서 즉석 잔치를 벌인 겁니다. 떡볶이 좌판 할머니가 떡볶이를 한 대야 만들어 왔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굴비를 구워왔으며 철물점 사장님은 어디서 구했는지 폭죽까지 터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 노인을 둘러싸고 환호할 때 박 노인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스스로 소리를 낸 겁니다. 시장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도 이 정도면 지나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박 노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장 입구에 낯익은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캐시미어 코트도 떨리는 손도 아니었습니다. 편한 바지에 면 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작은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와 박 노인 앞에 섰습니다.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왔네요. 박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방 옆 빈 가게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찻집 하나 하면 딱 좋을 텐데요. 최 회장의 입가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저택을 뒤로하고 3평짜리 시장 골목으로 걸어온 노인의 얼굴에는 박 노인이 처음 만났을 때의 공포와 떨림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좁은 골목을 비스듬히 물들이고 있었고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도 소박하고 어떤 값비싼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태호는 밤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린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멈추지 않는 그 소리가 감방 천장에서, 벽에서, 바닥에서 들려온다며 간수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에 시달리는 것, 그것이 진짜 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멈추려 했던 아들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소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권력도 돈도 사람도 전부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앉은 태호의 모습은 불효가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기업의 회장이 3평짜리 시장 골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대추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가게에서는 72세 노인이 눈을 감고 시계를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풍경입니다. 최 회장이 시장에 자리를 잡은 건 잔치 소동이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황금 시계방 바로 옆에 비어있던 작은 가게를 빌렸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시장 골목의 가게를 보고 눈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시장 사람들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을 겁니다. 최 회장은 직접 페인트를 사다가 간판을 칠했습니다. 최신의 한방 찻집.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서투름이 오히려 정감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 4개와 의자 12개를 놓았고 한쪽 벽에는 대추, 생강, 계피 같은 한방 재료들이 유리병에 담겨줄 지어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최 회장은 넥타이 대신 갈색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지시만 하던 손으로 직접 대추를 씻고 생강을 썰고 물을 끓였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찻잔에 차를 따르는 최 회장의 얼굴에는 저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시장에서 찻집을 한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눈치도 있었죠. 하지만 최 회장이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끓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잔씩 건네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는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녹인 건 최 회장의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허름한 차림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망설이자 최 회장이 직접 밖으로 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 누구나 오는 데입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그날부터 폐지 줍는 할머니들의 쉼터는 시계방 앞에서 찻집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노인이 건네던 캔커피 대신 이제는 최 회장이 끓인 따뜻한 대추차가 할머니들의 손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시계방에서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시계를 귀에 대는 모습, 돋보기 없이 미세한 태엽을 조립하는 손놀림,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한 가지, 점심시간마다 옆 가게에서 최 회장이 끓인 차 한 잔이 배달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두 노인을 시장 골목의 두 신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귀로 시계를 고치는 신선, 다른 한쪽에서는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녹이는 신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사과를 깎아다 드렸고 반찬 가게 사장님은 저녁이면 밑반찬을 싸다 놓았습니다. 두 노인이 시장에 있는 것만으로 골목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매일 저녁 최 회장의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며 습관처럼 최 회장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고 그냥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 노인의 귀에는 최 회장의 심장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뛰고 있다는 게 들렸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박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심장이면 100살까지는 끄떡없겠는데요. 최 회장이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형기 덕분에 내 인생 시계가 이제야 제대로 가는 것 같소? 두 노인은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껄껄 웃는 게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함께 견뎌본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이제 비명이나 탐욕의 소리가 아닌 사람 사는 따뜻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째깍째깍 시계 소리와 보글보글 차 끓는 소리. 박 노인이 평생 들어온 수많은 소리 중에서 이 소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었을 겁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태호의 편지가 왔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잠시 손이 멈췄지만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박 노인이 옆에 있을 때 편지가 왔는데 최 회장은 봉투를 그대로 접어 찻집 한쪽에 놓인 작은 난로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잠시 났고 이내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박 노인이 조용히 바라보자 최 회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장난 소리는 태워버려야지요. 그 목소리에는 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자기 인생의 시계를 스스로 다시 맞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윤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시계방을 찾아왔습니다. 박 노인의 손잡벌되는 아이였는데 시계 고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매주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박 노인은 시윤에게 시계 부품의 이름부터 가르쳤고 최 회장은 그 옆에 앉아 대추차를 건네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시계를 들여다보는 모습은 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72세 노인과 75세 노인, 그리고 14살 소년. 세대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지만 째깍째깍 소리를 함께 듣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저녁 찻집 문을 닫으며 최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깊은 한숨 아닌 깊은 만족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내 마음의 초침이 참 고요하오. 박 노인은 시계방 문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요한 초침. 그건 시계 수리공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제 박자로 도는 건강한 시계의 소리. 두 노인의 인생 시계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골목을 채웠고 두 노인은 각자의 가게 문을 잠그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내일도 시계는 돌아갈 것이고 차는 끓을 것이고 시장 골목은 따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인생 시계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날 저녁 박 노인은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닦고 있었습니다. 처음 최 회장이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가져왔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칩은 오래전에 제거되었고 이제는 순수한 태엽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깨끗한 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님께 아들 태호 올림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시계에서 사리의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대추차 2잔을 들고 건너왔습니다. 두 노인의 저녁 의식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시계 소리만 듣는 시간. 최 회장이 벽에 걸린 수십 개의 시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형, 이 시계들이 전부 다른 소리를 내는데 왜 시끄럽지가 않은 거요? 박 노인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박자로 가는 시계는 아무리 많아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건 고장난 시계 하나면 충분하지요. 제 박자로 가는 시계. 그건 시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평화로운데 탐욕으로 고장난 사람 하나가 모든 걸 어지럽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은 회중시계를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이 시계를 귀에 대고 눈을 감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계인데 다른 소리가 나는 건 시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시계방 문 앞에 서서 골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소리에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인 게 언제였습니까? 태호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멈추려 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시계가 멈춰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소리를 듣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고장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박 노인이 시계방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소리가 참 좋네요. 철커덕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울렸고 가게 안에서는 수천 개의 시계가 여전히 째깍째깍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도 지금 이 순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 듣는 것이니까요. 황금 시계방 박 노인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노인의 안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립니다. 쿵, 쿵, 쿵.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따뜻한 증거이자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